그 14억을 한 명이 통치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당도 5,000명 본당을 본당 신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고 나가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주교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가면은 그 교구는 문제가 많은 교구입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매 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우한 얘기합니다. 통제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도시라는 곳이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도 들어와야 되고 식량도 들어와야 되고 석유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1,000만 명을 딱 한 도시에 가둬놓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 안은 지옥이에요. 굳이 뭐 유튜브 안 봐도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까뮤의 페스트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지옥인지 1346년부터 1353년 이게 8년, 7년 동안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7년 동안. 지금 우리 코로나 19은 지금 2달, 이제 3달째 접어드는 거예요. 3달째 접어드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3,700명이나 되는 관광객을 10일 동안 배 안에 가둬놓는 일은 대참사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오늘 3,700명 중에 몇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냐면 454명이 걸렸어요. 454명. 아니 저도 크루즈 여행을 많이 다녔죠. 젊었을 때 진짜 혼자 폼 쓴다고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일본도 사실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 안에 뭐 14층, 15층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배 창가 쪽 그러니까 이 배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반, 못 볼 수 있는 거 반이에요. 그리고 이 굉장히 좁아요, 복도가. 그 좁은 복도에 그리고 좀 좋은 데는 우리 경당 한 반만 할 건데 더 조그만 건 이것도 안 되는데 10일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이고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올림픽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는 거죠. 배에서 아예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못 내리게 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죠. 빨리 내리게 해갖고 이 병원이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다 독방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시설이 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 작년 7월 4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도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의 힘, 저력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잡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신문에서 우리는 망했다, 일본하고 하면 뭐 10년 이상이 걸려도 이거를 개발한 그 폴리이미드하고 포토 레지스트하고 불화소소
이거 우리 하는데 10년이나 걸릴 거다, 15년 걸릴 거다, 뭐 생 난리를 쳤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다 지금 해결했어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힘을 몰랐던 거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의 그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19년도에 생긴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제가 보긴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 시대는 감춘다고 덮는다고 이게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잠비아 그거 하는 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통장, 사본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지 감춘다고 되는 일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이해, 제 강의, 뭐 제가 원래는 한 4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4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총 14회 또 일본이라는 건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쭉 들어보시면은 일본이 왜 저런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면은 나라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 강의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또 대한민국 3만 달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시간 많은데 이거 한번 다시 쭉 시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와 바이러스라는 코로나와 전염병인가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는데 그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서 걸렸어요. 코로나라는 것만 딱 그 유튜브 제목으로 뜨면은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에는 광고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조회가 그게 뭐 30만에 막 굉장히 조회가 많아요. 30만 명 되시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죠. 너무 경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참 우리 지금 정부를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메르스 때는 누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 몰라갖고 전국이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진자가 어디를 지나갔다. 그럼 거길 전부 다 내리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지나간 길은 전부 다 사람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유엔에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의료 여기 시스템에 연락해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고쳐갖고 내보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유엔에서. 또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의 대처를 잘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비행기 경납고에 그 사람을 500명, 막 300명 그냥 한꺼번에 쓸어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냥 다 집에 가라고 그래요.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다 집에 가라고. 열 있는 사람만 오라고. 그리고 진천 아산에 우한에서 우리 이렇게 300명, 그래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민들 다 독방에서 14일까지 확인해갖고 확진자 찾아내갖고 다시 치료하고 처음에는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점 머물면 머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힘도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떠날 때도 막 그렇게 플랜카드에 써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고맙다고 그러고 이천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천, 온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천 쌀도 좀 사 먹고 싶고,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제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청국장 가루 만들고 한 14, 15년 전에 했죠. 찌개 청국장 만들어 판매할 때 대장암과 신장암을 극복하신 홍영재 원장님이 쓰신 청국장 100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읽고 확신을 가져요. 이걸 우리 직원도 다 사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청국장 100세 건강법, 신장암, 대장암 앓으셨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국장을 끓여 드시고 건강이 나시고, 뭐 텔레비전에도 강의 많이 나오시고 그랬죠. 어쨌든 제가 우리 콩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도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수입콩이 아닌 대한민국 신토부리 콩 메주를 띄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어 판매합니다. 며칠 전 30년 동안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신 분께 생태마을 장을 선물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저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만든 분이 우리 장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자, 우리 홍영재 원장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몰라갖고 요 책은 사실은 이 순서만, 제일 중요한 건 저자 머릿말이에요. 저자가 머릿말에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구나, 그것만 읽어봐도 책 흐름을 거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 이 순서도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도 사실은 이 서론만 읽으면은 그 논문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썼지만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도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제목이 나는 암 환자였다. 암을 이기고 청국장 세계에 빠지다. 예물 중 최고는 청국장. 요 얘기는 참 많이, 결혼 예물로 최고는 청국장. 그리고 그 시집 갈 때 된장을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 맛을 보면은 이 지금 며느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음식 맛을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알아서 시집 갈 때 예물 중에 하나가 된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홍 원장님은 청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그 효능, 비타민의, 제가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다시 한번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갑자기 제가 코로나를 강의해서 그랬는지 이번 한 달에 12,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 새로운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면역력 있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국장은 유산균 놀이터, 청국장은 비만 해결사. 홍 원장님 책 내용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 청국장. 우리 직원들도 내가 뭐 여러 말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죠. 예,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청국장의 힘. 당뇨병 청국장으로 잡는다. 제가 이 LA 쪽에 성당 하나에 강의를 한번 갈 때 청국장을 이제 판매하려고 배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성당 가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다 팔렸어요. 왜 다 팔렸느냐면 당뇨 걸리신 분이 청국장 먹고 당이 내려간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다 팔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이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많은 효능을 당신이 직접 신장암과 대장암을 극복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아마 서점에 가셔갖고,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갖고, 제가 좀 걱정되는, 책을 안 읽으면 표징을 못 읽어내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시대의 흐름과 표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 안 읽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의 강의를 5시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에서 그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토요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때가 찼다. 요 내용을 제가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때가 찼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 1000년 전에는 언어가 없었어. 우가 하고 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갖고 우가 하고 같이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 왜냐면 5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던 때예요. 세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언어가 형성된 게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전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늦게 온 현인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가 가장 꼈을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건 다 영상으로 다 해놨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때가 찬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네. 아유, 지금은 예수님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아무나 그냥 지금 공산국가에서 오셨으면 당장에 돌아가셨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하도 나처럼 아무나 말하잖아. 그리고 그냥 나처럼 아무나 그냥 유튜브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카이사르가 44년에 기원전 얘기, 예수님 기원전이라는 거 before Christ, 예수님 전,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공화당 원로원에서 칼에 맞아 죽죠. 그 카이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집트로 다시 가갖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구스투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아구스투스 황제 1대 2대가 같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흥미롭게 준비를 해갖고 강의를 아주 교구청에서 아주 힘들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성서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10시간도 한 줄, 때가 찼다. 요 한 줄로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예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조금 더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이 원장님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을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정한 온도, 황토, 가마솥, 농약 안 친 볏짚까지 우렁 농법으로 하는 볏짚까지 우리가 가서
생산을 하고 있죠. 생태마을로 전화하시면 택배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코로나 위험 없이 바로 집 앞까지 갑니다. 청국장 가루 요즘 제가 밥숟갈 2숟갈 정도, 밥숟갈 2숟갈 정도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컵에다 타셔도 돼요. 밥숟갈 2숟갈 정도.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또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천일염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천일염으로 요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정도. 7 알에서 한 8알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타서 드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할 수 없었던 광물질, 꼭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 우리 생태마을은 전라도 비금도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저기 지금 간수를 빼고 있죠. 그걸로 저희들이 김장, 물론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합니다. 조금 우리 김장 정말 올해도 정말 맛있게 됐는데 은인들한테만 해서 돈 안 받고 보내드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천일염 소금에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강의를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직접 듣고 있는데 제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노폐물 제거작용, 삼투압작용, 심장 박동작용, 발열작용, 물 배출작용. 우리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소금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가지만은 나갈 때는 소금 없이는 단 한 방울도 나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까지. 이게 다 소금의 도움이, 물론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지만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들은 몸에 수분도 없고 염분도 없어갖고 눈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울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소리만 운대.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래. 이게 염분도 없고 소금도 이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뭐 땀도 잘 흘리고 그러는 게 이게 다 소금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짠물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밤에는 위는 운동을 안 하고 대장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관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또 모자 같은 걸 쓰니까 귀가 더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좀 대개 수녀원들이 수녀님들이 이음이잖아요. 모여 사니까 서로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보면 아픈 분들 천지라고 그래요. 관절 아픈 분들도 저녁을 안 먹으니까 관절 아픈 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속 불편한 분들도 없어지고 저녁을 안 드시니까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저녁 식사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그거 하는 거 도와준대요. 그 수녀님들이 밥 안 먹는 걸로. 우리 직원들도 저는 오늘 저녁을 조금 먹었어요.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조금 한 3분의 2그릇 먹었나? 요만한 거를. 예. 어쨌거나 하여튼 그 가난한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횡성이 멀지도 않아. 횡성 수녀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왕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의 식사를 하고 밤에는 거지처럼 그리고 또 귀신이 먹는 것처럼 차려서 그냥 먹지 말고 귀신한테 주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사를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은 생일상은 아침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침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저녁을 해주는 거고. 저녁도 아니지. 그러니까 밤 10시에 밥 먹는 거는 귀신밥 먹는 거예요. 귀신밥. 그리고 제 최고의 소원은 뭐였느냐면 백인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냄새 난다고 한 3년, 4년을 도전을 했는데 못 먹였어요. 근데 뉴저지 쪽에 한 병원에서 우리 아주 또 간호사, 열정적인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백인한테 먹였대요. 먹이고 나니까 이 백인 의사가 너무 좋다고 이거 재주문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연락이 와갖고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우로 캡슐로 먹는데 냄새 안 나니까. 근데 캡슐로 먹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된 논문을 좀 보내달라고 이거 우리 백인들도 이 좋은 한국의 이 좋은 음식 이거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논문도 찾아냈습니다.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암세포 억제 효과. 이거 아미노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혈압 강화. 아까 홍영재 원장님이 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어 여기 좀 잡아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정말 잘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 다 찾아내갖고 이거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강의 들으면서 성서 지식도 늘어나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마 3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신구약 중간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이 사도 바오로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오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오로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해, 또 일본의 이해, 또 우리나라 이해, 또 앞으로 강의할 미국의 이해, 이거 들으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판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상식도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잠비아 카사리아 1000만 평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겐베리아 아주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부겐베리아,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종류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많은 수종을 찾아 심을 겁니다.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사자가 막 지나가고 막 표범이 뛰어가는 아카시아가 이 크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한 10m 되지만 옆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그런 아카시아도 찾아 심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석박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비아 8월 달에 봉사활동에 동참하는데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소나무를 잠비아에 갔다가 심었는데 노르웨이는 40년에 걸려 목재가 완성되는데 잠비아에서는 8년 딱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서울대 연구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잠비아를 이제 가니까 남산에 주한 잠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대요. 그 대사관께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목재가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목재가 좋은데 그 목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산림 경제하시는 분, 산림 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또 교수님들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아니,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잠비아는 나무가 20년 자라면은 제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그 아까운 그거를 이 잠비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전부 산에 가갖고 나무 해갖고 저기 막 뗄감 뗐지만은 그거를 바꿔준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 미사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활동 반경이 많이 줄었을 텐데 이제 봄도 다가오니 기지개 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미사 때 제가 지향도 넣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지금 이제 계속 미사를 드릴 건데 미사 때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 바칠 겁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람들 많이 치유하셔갖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 되기를, 또 바이러스 안 걸리기를 의료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24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아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2일에는 러시아하고 중국 비행기가 독도 영공을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 전투기가 기관포를 380발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관포의 화력은 수류탄 한 발의 효과라는데 독도 영공에서 수류탄이 380발이 터진 것입니다. 사실 거의 전쟁 상태의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기기 차게니까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러시아와 중국이 살짝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대응 상태,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맛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는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에 와서 시비를 건 병인 양효, 1871년 미국이 강화도에서 와서 싸움을 건 신미양요, 1876년 일본과 맺은 치욕적인 강화도 조약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문이 어떻게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쉬워요. 1866년 병인양요, 71년 신미양요, 그 다음 76년 강화도 조약 5년 차이예요. 1894년 동학혁명, 1895년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다음에 아관 파천이 있었고 1894년, 95년에는 청일전쟁,
1904년, 5년에는 러일 전쟁. 조금만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면은 연도를 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 연도수를 어느 정도 외워야만이, 그 연도수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단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단적으로만 보지 않고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1851년, 54년에 페리제독이 와갖고 개항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1868년에는 결국 완전히 나라를 열고 메이지 유신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이런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황당한 일은 하다가 이 강화도 서쪽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어제는 동쪽에서 벌어졌어요. 독도에 러시아, 중국 전투기가 들어왔는데 일본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러시아, 중국이 다케시마, 죽도에 침략했다고 발표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도는 또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 이러는데 일본은 어저께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영토를 침략한 거를 다케시마, 자기네들 일본 영토를 침략했다고 발표한 사실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 주위에 전개되고 있죠. 외딴 독도 한 섬을 놓고 네 나라가 각자의 입장을 갖고 전투기를 투입해 본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난 150년 전 강화도를 놓고 프랑스, 미국, 일본이 조선을 위협했을 때는 우리 조선이 거의 꼼짝을 못하고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선은 정말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는 F-15 전투기가 경고하고 위협 사격을 정확하게 가했습니다. 물론 떨어뜨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였기 때문에 한 1km 전방, 전투기 1km 전방의 위협 사격까지만 가한 거죠. 150년 전 조선 군사력은 동학혁명 7만 명하고 일본군 8천 명하고 붙었을 때 일본군은 거의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죽고 동학군은 거의 다 전멸할 정도로 우리가 군사력이 형편이 없었죠. 게틀링, 그것도 고종한테서 뺏은 게틀링 전투기가 이 기관총이 우리 동학군을 죽이는 기가 막힌 무기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7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통계적으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아요. 8위입니다. 일본은 군사력이. 그러니까 150년 전에 무력하게 당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2018년 군사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 프랑스가 5위, 영국이 6위. 여기까지는 거의 항공모함, 인도 빼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이 7위, 일본이 8위, 터키가 9위입니다. 북한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18위입니다. 물론 여기에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옮겨가면 일본이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 전력에서 이제는 비슷한 전력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이번만은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전력을 다 합해도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부터 맨 마지막 나라까지 모든 전력을 다 합친 전력하고 미국 한 나라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방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 군사력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랑 손잡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66년, 71년, 76년 때는 세계가 돌아가는 걸 몰라갖고 미국 알기를 진짜 저 발톱의 때처럼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제 정세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을 수출하지 않아도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작년만 해도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역 규모가 어떻게 됐느냐면 흑자가 700억 달러입니다. 요 2018년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6,050억 달러, 수입이 5,350억 달러, 이렇게 정확하게 700억 달러의 흑자를 봤어요. 근데 일본은 수출이 814억 달러, 수입이 8,2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130억, 120억 정도의 흑자를 봤던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한테만 흑자를 200억을 본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흑자를 주는 나라고 자기네들 적자를 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안 팔고 우리나라가 일본 물건을 안 사주면은 일본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나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산 불매 운동을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그 효과는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고 패망한 이후, 그 다음에 1990년 버블 경제 이후로 또 한 번 일본은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본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요즘 일본은 이게 한번 버블 경제가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베노믹스라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이게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은 못하고 소비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애를 이렇게 낳지 않는 거가 아주 큰 걱정이죠. 이건 뭐 또 이게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일본은 지금 어쨌든 이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수출입에 관련되고 흑자 적자 이런 거 따진다면은 일본의 해외 경쟁력이나 우리나라 해외 경쟁력이나 보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전자제품 전 세계 시장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됐어요. 대한민국 제품이. 거기에도 화가 나는데 반도체까지 이제 일본 도시바가 사실은 우리 SK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본의 최고의 반도체 회사도 사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거의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싸움을 걸어 온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일제 36년도 우리는 견뎌왔고 6.25 전쟁도 겪어왔고 IMF 시절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벌어진 이 상황도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약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도 약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 복음의 왜 제가 또다시
국제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복음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시리즈입니다. 계속 비유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 전까지죠.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산상설교죠.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일이죠. 10장, 11장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겪는 어려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서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가끔 화두처럼 툭툭 던지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생활 옆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참 그렇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농부가 처음 뿌린 씨는 길거리에 떨어져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낼 시간도 없고 땅에 정을 붙이기도 전에 새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복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주위에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탁 낚아채가는 거죠. 이 사람들 참 예수님의 깊은 말씀 듣기가 어렵죠. 두 번째로는 농부가 뿌린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싹은 나왔지만 태양이 뜨자 곧 타버립니다. 복음의 씨가 마음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걱정이나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 복음의 깊은 뜻이 자리 잡기 힘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뿌린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씨가 발아해서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덤불 속에 숨이 막혀 버리는 씨입니다. 믿음은 생겼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성당은 가고 싶지만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남편이 성당 나가는 걸 반대하거나 때로는 일자리를 주일날 쉴 수 없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은 자꾸 신앙하고 멀어지는 사람들 있죠. 정말 신앙은 생겼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씨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음 말씀이 한 사람 안에 어떻게 꽃피는지 그 과정을 아주 신랄하게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 자신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동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30배, 50배, 심지어는 100배의 열매가 제 마음 안에 맺어지는 걸 느낍니다. 또 열매 맺는 것을 느낄 때는 막 마음이 이 생기가 흘러넘치고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신부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땅이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활동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보이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나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엔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딴 건 나 다 하는 거, 아니 그 예수님만 그런 말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예수님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수준 낮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자나 무슨 아주 고도의 어려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 나도 다 할 줄 알아. 이게 믿음과 겸손이 겸비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성서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느님 나라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머리가 우둔한데 성지순례, 도보 성지순례를 7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뭐 전 세계 성지라는 성지는 거의 다 방문을 하면서 이 우둔한 이 좀 어리석은 믿음이 자꾸자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용히 머뭅입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는 거. 다른 말로 이거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2019년 7월 1일 일본 아베 정권이 걸어온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매일매일 교우들에게 가능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평일미사 강론인데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100년 만에 되살아난 일본의 망령이라는 강론은 벌써 10만 명의 구독자가 시청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평일미사 강론인데 토요특강도 아니고 그냥 평일미사 강론인데 10만 명이나 시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정세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가톨릭 교우들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10만 명이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100만 명이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1905년 을사늑약 벌어지고 이제 나라가 막 빼앗겼을 때 의병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슬픈 것은 그때 의병이 많이 모여야 15명, 진짜 많이 모여야 120명, 뭐 200명, 300명이 모여요. 1910년 나라를 완전히 병합당하고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1905년부터 10년 사이는 이 국민 백성들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 세상에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10만 명, 어떤 뭐 또 더 좋은 것들은 뭐 20만 명, 30만 명들이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하고는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100년 전처럼 어리석게 나라를 그냥 거저 빼앗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의 1000만 명의 나라가 이 나라를 빼앗기는데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빼앗겨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는 만약에 일본이 뭐 러시아, 중국은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겠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디딤돌로 삼는다면 정한론을 우리나라한테 사용한다면 일본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본도 30년, 50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모습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이제는 해볼만 하구나 하는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이 일본과 대치 상황도 제대로 이해 못해 새가
와서 낚아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방송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돌밭에 떨어져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신의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이해, 제 강의 8강을 들으시고 100년 만에 되살아난 망령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격변하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 대한민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일본 맥주 안 먹고 우리나라 맥주 먹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일본 옷 안 사고 우리나라 옷 사면 우리나라 옷 사업하는 사람들이 번창할 거 아니에요? 일본 반대체 제품 안 사고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막 육성해갖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초 산업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 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주 아베가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돼서 이 대한민국에 좋은 밭이 돼갖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을 먹고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느냐 하면은 대수층이라는 데에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샘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기 때문에 막 비가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 중간에 물이 막 송송송송 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다 물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펌프, 그리고 생각나시죠? 마중물 부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10m 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0m만 파면 뭐가 다 나와? 물이 다 나와요.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펌프 해갖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뿌리가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누가 먹어? 그렇지. 낙엽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 느티나무, 저 보이시죠? 저거를 펼쳐놓으면 저 정도 나무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거를 여름에 이제 완전히 잎이 넓어졌을 때 펼치면 학교 운동장을 다 덮어요. 저 나무 하나가. 저건 내가 보니까 더 덮을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 잎을 펼쳐놓으면. 그러면은 낙엽을 찢으면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 물이 있고 낙엽에 물이 있고 대수층에 물이 있고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이 한두 번 왔을 때 그때 조금 바람에 뭐 이렇게 쓰러진 거 외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녹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흉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 산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1년에 70조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산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제 산은 산이로되 옛날에 그 산이 아니어야 돼 이제는. 예.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저 산림 녹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근교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남산, 도봉산, 그 다음에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불암산 이렇게 7개 산이 있어요. 3개의 수도 가운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도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빌딩이 많긴 하지만은 오늘 또 어제 그제 빗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깨끗한지 오는데 여기 제가 이 북한산하고 도봉산 이렇게 앞쪽으로 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테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 강.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 뒤에 수녀님 계신 데부터 요 정도밖에 안 흘러요. 강 넓이가. 세느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요 2배밖에 안 돼요. 한강 2km예요. 서울 한가운데 2km가 넘는 강이 흐른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강은 산은 산이로도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이제는 물은 물이로도 옛날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떠서 먹는 거예요? 물 떠서 먹는 거, 강물 떠서. 어쨌든 하여튼 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산을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요. 산에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산이면 완전히 민둥산이야.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은 막 폭우가 올 때는 어떻게 돼? 그대로 낙엽이 있나 나무가 있나 뿌리가 있나 어떻게 400mm가 오면 400mm 다 어디로 가요? 다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만 갑니까? 뭐를 끌고 내려가요? 흙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면은 자꾸 뭐가 쌓여요? 흙이 자꾸 쌓여. 그전에는 500mm가 와도 대동강이 다 황해로 물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300mm만 와도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대동강에 이 쌓인 흙을 어떻게 퍼내나 봤더니 푸대자루 있죠? 그 삽도 나무삽 그걸로 퍼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퍼서내? 언제 이걸 퍼서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평창에 물폭탄 맞았을 때 포크레인 이 큰 거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계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5톤 트럭 한 열 몇 대 되고 한 이틀이니까 다 하더라고. 근데 북한은 그해 여름에 쌓인 거 다음에 여름에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을 보내줘야 될 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돼? 포크레인이 아니고 나무. 포크레인을 보내주면 기름이 있어야지 포크레인을 쓰지.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써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95년 6년도 이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에요. 아주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 7살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못 먹어갖고. 여러분들 북한군인 키가 157cm 평균 키가 157 요만해 못 먹어서.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고통의 땅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자, 산에 나무 많죠? 애 착하죠? 물건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요. 식량 자급률은요. 5%밖에 안 돼요. 쌀은 우리나라가 100%예요. 쌀은 100%인데 다른 거는 다 수입합니다. 소고기 여러분들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1%예요. 0.1%. 그다음 옥수수 자급률이 0.3%. 콩이 원래 5%였는데 막 웰빙 한다고 막 한 3년 전부터 콩 좋다고 막 난리를 쳐갖고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소고기가 자급률이 여러분들 20%밖에 안 됩니다. 밀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있죠? 빵, 국수, 짜장, 짬뽕, 라면, 과자.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는 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99%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밀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아이들이요. 정말로 치사한 애들이에요.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건 어떻게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려요. 심하게는 비행사가 그 농약에 취해서 어떻게 기절해갖고 추락까지 해요. 그렇게 비행기로 뿌려요. 그 밀밭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항으로 밀을 다 모읍니다. 북동부가 밀 곡창 지역이거든요. 보스턴항으로 다 모아요. 보스턴항에서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해서 보내는데 어딜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와. 파나마, 운하. 적도가 온도가 몇 도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뭘 뿌려요? 배에다가 방부제를 절거요. 방부제를 절구는 거예요. 농약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그래갖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껍데기를 깐다 그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도종한다 그러는데 도종은 못 알아듣겠죠. 예, 껍데기를 까. 예, 껍데기를 까는데 이 까는데 밀 색깔이 거무틱틱한 색깔이죠. 근데 우리 밀가루는 어때요? 이게 또 비정상인 거예요. 표백제 집어넣는 거예요. 표백제. 그래갖고 빵집에 배달을 해갖고 빵을 구워내는데 무슨 빵가게에서 각 구워낸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는 거예요. 각 구워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라면 만들어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짜장 만들어 먹이고 짬뽕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그 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그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구미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구미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야.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뭐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갖고 옥수수 이렇게 돌판에 아니 그 무슨 옥수수 이렇게 대단하다고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횟집에서 잠깐 그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아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게 없어요. 식탁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네.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삶아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 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이게 국산 콩은 삶으면 한 5배 정도 불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은 그 메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요, 이게 콩 삶아갖고 먹으면요 정말로 달아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좀 명동에도 그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 무지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근데 싸다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마 먹어요? 3가마면 반반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가마에서 한 가마 반 정도 먹어. 80kg. 한 가. 네. 2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2가마라고 칩시다. 그럼 쌀 한 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2가마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이 수입 쌀을 먹는다. 이게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마인데. 그리고 그걸 유기농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 원, 40만 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 원, 24만 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 원, 6만 원은 수입을 먹는다. 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산, 평창 다 다니는데 50가마를 못 샀어요. 그만큼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고기,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이제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은요, 뭐라 그래?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지고. 우리는 경매를 받는데요. 평창 한우를. 그래갖고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근데 도시에 나와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깃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한우 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해갖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들여온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이제 생산해냈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져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추를 형성해 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에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쌀값이 지금 15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갖고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 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더욱이